안녕하세요. 켈리의 작은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권비영 작가의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친정엄마를 알뜰 살뜰히 챙기는 딸의 모습이 가슴을 찡하게 합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와 나, 그리고 딸, 이 세 모녀가 어찌 그리도 닮았는지요. 권비영 작가의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 들어보시죠. 나이 먹는다는 걸 실감하는 기분은 유쾌하지 않다. 그걸 확인하는 순간 인생은 잿빛이 되어버린다. 오늘도 그랬다.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사실 무척 자존심이 상한다. 어느새 이렇게 되었나 싶어서. 하루 종일 있어봤자 입 뗄 일이 없는 일상은 꽤 오래되었다. 가까이 살던 딸애마저 멀리 이사간 후 그녀의 집을 찾는 이는 거의 없다. 모두 뿔뿔이 흩어져 사는 터라 독거노인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아직 노인이라는 단어가 낯설어 애써 중년임을 고집하지만 시간을 잡아낼 수는 없다. 아침마다 다짐한다. 오늘부터는 운동을 해야지. 운동만큼 건강을 지키는 데 좋은 게 없다는 말을 수없이 들어왔다. 그러나 의지박약인지 게을러서 그러는지 번번이 실패다. 그녀가 가장 잘하는 짓은 TV 앞에 코박기이다. 게으른 데다 의지박약. 인정한다. 하지만 운동 부족으로 올지도 모르는 건강상의 적신호는 인정하기 싫다.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면 그녀는 마지못해 무거운 몸을 일으킨다. 무료한 오후 시간을 죽이는 데는 쇼핑만큼 좋은 게 없다. 햇살이 소파까지 침범할 즈음 그녀는 외출을 감행한다. 백화점행. 모처럼 화장도 정성껏 하고 집을 나섰다. 시원한 공간에 친절한 점원들, 소비 심리를 자극하는 화려한 물건들이 지갑을 노리는 공간이라 해도 기꺼이 지갑을 열고 싶어지는 게 백화점이란 공간이다. 뱃속이 허전했지만 견딜만하다. 아침밥은 아주 조금 먹었다. 잡곡밭 반공기에 김치와 김, 멸치조림이 다였다. 과식은 금물이라는 생각에 그리한 것이다. 과일이라도 좀 먹을까 생각했지만 칼로리 계산을 하면 고개를 젓게 된다. 허전한 뱃속을 달래며 밖으로 나왔다. 점심을 조금 일찍 먹고 차 한잔하고 가볍게 장을 보아올 계획이었다. 하지만 백화점에 도착했을 때부터 일이 어그러지기 시작했다. 싹둑. 무엇을 잘라냈는지 그 순간 그녀의 느낌은 그랬다.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그 누구도 떠오르지 않았다. 마치 종이를 날선 가위로 싹둑 잘라낸 듯이 그녀는 세상의 중심에서 귀퉁이로 밀려났다. 42,300원입니다. 계산대 앞이었다. 그녀는 아주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에 끼워둔 카드를 꺼내려고 가방을 열었다. 그런데 휴대폰이 보이지 않았다. 잠시 전의 일들이 하얗게 빛이 바랜 듯 기억이 나지 않았다. 카드가, 아니 휴대폰이 없어졌어요. 그녀는 당황했다. 조금 전까지 아주 우아한 듯이 백화점 매장을 돌았다. 옷도 입어보고 가방도 들어보고 반짝이는 귀금속에 넋을 빼앗기기도 하면서 그러다 식료품 매장으로 내려가 생각나는 대로 이것저것 담았다. 혼자 사는 살림이라 크게 장을 볼 일도 없었다. 과일 몇 개, 고기 조금, 뭐 그런 것들을 조금 샀을 뿐이다.
그런데 카드를 넣어둔 휴대폰이 없어진 것이다. 고객님, 잘 찾아보세요. 가방을 뒤지고 있는 그녀에게 친절한 백화점 직원이 말했다. 어디서 잃어버렸을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백화점 매장을 돌며 무료한 오후를 죽이고 있었을 뿐 휴대폰을 꺼낸 적은 없었다. 문득 가방 매장이 떠올랐다. 가방에 대한 갈증은 늘 채워지지 않는 것이어서 백화점에 들릴 때마다 가방 매장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다. 빨간 샤넬 핸드백에 눈을 고정하고 있을 때 직원이 다가와 상냥하게 말했다. 한번 들어보세요. 달콤한 유혹의 목소리에 여유로운 미소를 보내고 가방을 들어봤던가. 기억이 확실하지 않다. 거기 어디서쯤 휴대폰을 떨어뜨렸을까? 기억은 거기에 머물렀다. 가방에 안 넣으신 건 아닌가요? 상냥한 미소를 잃지 않은 백화점 여직원은 여전히 친절하게 말했다. 그녀는 순간 숨이 가빠왔다. 가벼운 현기증도 느껴졌다. 조금 전까지 들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녀는 변명처럼 더듬거리며 말했다. 가방을 다 뒤졌지만 휴대폰은 없었다. 혹시 충동적으로 구매하고 싶은 생각에 사로잡혀 가방 매장에서 신용카드가 꽂혀있는 휴대폰을 꺼냈던 것일까? 한동안 그녀는 정신없이 가방을 사달랐다. 그 가방을 사지 않으면 물건을 넣을 곳이 없기라도 한 듯이 갈증을 느끼며 가방을 샀다. 하지만 이 즈음에는 애써 참아내는 중이었다. 어디서 잃어버리신 것 같아요? 여직원은 여전히 친절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도 생각이 나지 않았다. 어디까지 들고 있었는지도 기억나지 않았다. 머릿속이 백지처럼 하얗게 탈색됐다. 모르겠어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여직원은 딱하다는 듯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분실 신고를 돕겠다며 그녀를 안내데스크로 데려갔다. 그녀를 안내데스크 직원에게 인계한 여직원은 상냥한 미소만 남기고 사라졌다. 데스크 직원 역시 친절했다. 그런데도 그녀는 허둥댔다. 안내방송이 나가고 한참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이 없었다. 입안이 바짝바짝 마르기 시작했다. 여직원이 물었다. 찾으면 연락드릴 테니 집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집 전화번호, 그것도 기억이 안 나네. 그녀는 거의 울상이었다. 집 전화 없으신가요?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번호가 생각나질 않아요. 당황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그래, 천천히. 나는 지금 당황한 상황이니까. 자신을 달래며 그녀는 정말 천천히 생각을 되짚어갔다. 하지만 정말 끔찍하게도 집 번호조차 생각나지 않았다. 방전된 느낌이었다. 휴대폰을 주로 쓰다 보니 집 전화는 그냥 장식품처럼 거실장 위에 얹혀 있을 뿐이고 집 전화로 통화하는 일도 거의 없었다. 그럼 남편분이나 자제분 전화라도. 안내원은 아주 조심스러운 음성으로 물었지만 그녀는 그조차 대답할 수 없었다. 거의 쓰러질 지경이었다. 정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녀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당황한 직원이 달려와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가까운 휴게실로 안내했다. 다리가 벌벌 떨렸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여기서 쉬시다가 생각나시면 알려주세요. 눈앞에 별들이 아롱거렸다. 소리들이 아득해져 갔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남편 번호? 이미 지운 지 오래다. 당연히 기억이 안 난다. 아들 번호? 역시 기억이 안 난다. 단축키로 저장해 놓은 터라 번호를 외우지 못하는 탓이다. 남편 1번, 아들 2번. 이미 저 세상으로 간 남편을 불러올 수도 없고 외국에 있는 아들에게도 연락할 수도 없다. 딸에게도 연락할 방법을 모르겠다. 자주 통화는 하지만 딸아이의 번호도 단축키 3번으로 등록돼 있을 뿐이다. 간편하다는 생각으로 그리 단축해 저장한 것이 이럴 때는 답답하기 짝이 없다. 딸에는 3번일 뿐이다. 가족의 전화번호도 기억할 수 없으니 그 이외에 누구의 번호를 기억할 수 있으랴. 이 얼굴 저 얼굴 떠오르지만 번호로 기억나는 이는 하나도 없다. 한순간 이렇게 하얗게 머리가 비워질 수 있다니 세상과 이어져 있던 끈이 싹둑 잘려나간 기분이다. 자신을 자책하며 얼마를 그러고 있었을까. 직원이 다가와서 다시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휴대폰에 카드를 끼워 놓으셨으면 분실 신고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녀는 그제야 자신의 휴대폰에 끼워져 있는 3개의 카드가 생각났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백화점카드. 그녀는 여직원에게 카드 분실 신고를 도와달라고 애원하듯 말했다. 주민등록번호는 외우세요? 여직원의 조심스러우나 비웃는 듯한 말에 화가 났다. 하지만 화를 낼 수도 없다. 작은 알전구가 켜지듯 생년월일과 주소, 비밀번호들이 기억났다. 그건 늘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백화점 분실물 센터에는 결국 연락받을 전화번호도 남기지 못했다. 겨우 여직원의 도움을 받아 카드 분실 신고만 했을 뿐이다. 고개를 떨어뜨린 채 집으로 돌아왔다. 빈집은 그 어느 때보다 썰렁했다. 벙어리처럼 입을 담은 전화기는 정물처럼 늘 있는 그 자리에 놓여 있었다. 꼭 그녀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소통할 수 없는 소통의 수단이 그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은 기억하나 그들과 통화할 수 있는 번호는 하나도 기억하지 못한다. TV를 켠다. 홈쇼핑 호스트의 목소리. 숨어있던 복병들처럼 소리들이 달려나온다. 목소리 톤이 밝고 높다. 마치 그래야 하는 것처럼. 아니, 그래야 하지, 그들은. 자, 빨리 시간이 가고 있네요. 오늘 같은 기회는 다시 없습니다. 이제 건강 100세 시대입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야 해요. 그러자면 좋은 음식 먹고 운동하고 밝은 마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아마씨를 소개합니다. 그녀는 당장 아마씨를 사야 할 것 같았다. 저렇게 좋은 성분이 많은 것을 꼭 먹어야 한다. 그녀는 조바심이 나서 동동거리다가 TV 화면을 보며 전화번호를 꾹꾹 눌렀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결제할 카드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한숨이 나왔다. 깜빡깜빡. 혼자 사는 집에서 그녀는 자신의 형체가 사라져가는 느낌이 들었다. 머리부터 사라져가는 느낌. 마치 형체도 없는 괴물이 야금야금 육체를 먹어대는 기분이었다. 사라진다는 것은 그녀에게 죽음과 동의어였다. 순간 몇 해 전 치매를 앓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났다.
두려움이 엄습했다. 엄마, 귀찮아도 꼭 칼로리 따져서 식사하고 운동하세요. 딸아이의 전화는 늘 잔소리로 시작해서 잔소리로 끝났다. 말로는 어미를 위하느라고 그러는 거라지만 그녀에게는 귀찮은 잔소리일 뿐이다. 그러던 것이 남편이 갑자기 저 세상으로 가고 난 후부터는 두려움이 몰려왔다. 딸아이가 이사만 가지 않았대도 그럭저럭 운동도 하고 식사 조절도 했을 것이다. 매사 꽁알꽁알 떠들어대는 딸아이의 성화에 그녀는 몸을 일으키곤 했다. 엄마는 움직이기 싫어해서 더 걱정이야. 외할머니가 당뇨로 돌아가셨으면 조심하고 관리를 해야지. 뭘 믿고 그렇게 몸을 학대해요? 학대. 맞다. 갑작스러운 이 건망증과 순간적인 기억 상실은 자신의 몸을 학대한 결과일 수도 있다. 하지만 칼로리를 따지고 혈당 수치를 따지면 먹을 게 별로 없다. 사과 4분의 1쪽, 밥 2분의 1공기, 두부 반모, 생선 반토막. 김치도 염분이 많다고 몇 쪽만 먹으랬다. 절제의 연속. 지난달에는 당화혈색소 수치가 8을 넘었다. 의사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6 이하가 되어야 안심입니다. 혈당 조절 안 하시면 나중에 더 고생하시게 됩니다. 의사는 경고하듯 준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알지요. 알고 말고요. 이웃집 아저씨도 당뇨 때문에 발가락을 잘랐고 아는 형님도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 투석을 하고 있어요. 그 위험을 왜 모르겠어요. 하지만 잘 안 됩디다. 의지박약인 모양입니다.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머리 따로 몸 따로 놀아요. 하고 싶은 말들이 입속 가득 굴러다녔지만 그녀는 한마디도 뱉을 수 없었다. 하지만 병원을 나오면 결심을 한다. 의사 말대로 해야지. 약도 꼬박꼬박 먹고 식단 조절도 하고 과일도 조금만 먹고 밀가루 음식 먹지 않고 외식하지 않고 운동하고 그렇게 다짐을 한다. 하지만 작심 3일. 어머니는 마지막에 그녀의 이름조차 잊었다. 엄마, 나 누구야? 몰라. 엄마 딸 한경자. 경자야, 불러봐. 경자? 자신 없는 표정으로 그녀의 이름을 우물거리던 엄마는 그 일 이후 몇 달이 지나고 나서는 그녀를 아줌마라고 불렀다. TV를 껐다. 빈집의 고요가 서늘하다. 아무도 없는 집, 무덤이나 다를 바 없다. 소통의 수단은 널려있지만 소통할 그 무엇도 없는. 휴대폰을 잃어버렸을 뿐인데 모든 것이 정지되어 버렸다.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녀와 세상과의 연결고리가 통째로 사라져버린 거나 다름없었다. 무덤 속에 홀로 누워있다. 어머니의 얼굴이 끈끈이 주걱처럼 달라붙었다. 엄마, 왜 이래? 왜 이렇게 기억을 잃어버려? 자꾸 기억을 잃어가는 어머니가 안타까워 소리 지르던 기억이 아프게 떠오른다. 그럴 때 어머니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희죽희죽 웃고만 있었다. 모전 여전. 슬프게도 인정을 하고 만다. 모든 것이 유전이다. 이 또한 서글픈 유전의 징조이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닦아낸다. 싹도 끊겨져 버린 수많은 숫자들이 너울너울 흘러나와 춤을 추기 시작한다. 안 돼, 이래선 안 돼. 그녀는 혼자 중얼거리며 숫자들을 더듬기 시작한다.
아들 번호가 010-7243 아니지 7024 아니 3247인가? 11개의 숫자를 조립하는 일이 너무도 아득하고 절망스럽다. 그녀는 숫자 조합을 멈추지 않는다. 끊긴 기억을 복원해내기 위한 안간힘이다. 기억해야 돼. 다시 기억해보자. 7324 7과 3과 2와 4는 자꾸 되돌고 있다. 그 번호의 조합이 맞기는 한 건지 서랍을 뒤져 혹시나 수첩에 적어둔 건 없나 살펴보아도 그런 기록조차 없다. 아득하다. 그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기 시작한다. 눈물이 하염없이 흐른다. 아무도 없는 빈집에서 홀로 울고 있는 늙은 여자. 자신이 생각해도 한심하고 딱하다. 죽음은 이렇게 슬금슬금 정신을 갉아먹고 육체를 갉아먹는가 보다. 다행히도 딸아이가 사는 이웃 도시의 아파트 이름은 기억이 났지만 딸애에게 지청구를 들어가며 기억을 복원하고 싶지는 않다. 버텨봐야지. 그런데 무엇으로 버텨?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갑자기 배가 고프다. 허기가 견딜 수 없을 만큼 온몸을 휘감는다. 저혈당 증세 같다. 아침에 먹은 것이 소홀했다. 아니, 그만큼만 먹고 견디려 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일로 당황해서 충격을 먹었다. 의사는 스트레스를 조심하라고 했다. 어질어질 현기증이 돌았다. 입안이 바싹 말라서 쩍쩍 갈라질 것만 같았다. 그녀는 무엇라도 먹을 양으로 주방으로 간다. 밥솥은 비어있고 식은 밥도 없다. 배는 고파 미치겠는데 먹을 게 없다니. 그녀는 물을 벌컥벌컥 들이켠다. 빈속에 물만 가득 차서 뱃속에서 꿀렁꿀렁 물소리가 날 것만 같다. 허기가 폭풍처럼 몸을 휘감는다. 주방에 서랍을 다 뒤져서 유통기한이 지난 라면 하나를 찾아낸다. 잠시 망설이다 냄비에 물을 얹고 라면 봉지를 뜯는다. 먹지 않고는 곧 고꾸라질 것만 같다. 물 끓는 소리가 님의 목소리인 듯 싶고 코끝에 닿는 라면 냄새가 천상의 음식 냄새인 듯 싶다. 라면이 끓는 동안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라면이 다 끓었을 때는 이성을 잃고 흡입한다. 고불고불한 면이 뱃속으로 들어가자 비로소 배가 불러온다. 후회가 남았지만 이미 늦은 일. 포만감을 이기지 못해 눈을 감는다. 아니, 절로 눈이 감긴다. 까무룩하게 잠이 쏟아진다. 불가항력. 몸이 죽는다. 정신도 함께 죽는다. 잠시 동안 그녀는 죽는 것이다. 그녀는 울다 잠이 들었다. 탕탕탕. 문소리가 요란하다. 눈을 떠보니 아직 해가 있다. 잠시 쇼크가 왔던 모양이다. 거실의 커다란 유리창 밖으로 몸을 떠는 나무들이 보인다. 이제는 곧 옷을 벗을 늦은 가을이다. 엄마 문 열어. 딸의 목소리다. 반가운 마음에 벌떡 일어났다가 갑자기 그 애가 왜 왔을까 싶으니 몸이 움츠러든다. 하지만 몸은 얼른 문을 딴다. 웬일이냐? 아무런 일도 없었던 듯 시치미를 떼고 눈가를 훔친다. 눈물 마른 자국에서 소금기가 느껴진다. 왜 전화를 안 받아요?
딸의 목소리가 세되다. 전화는 왜 했는데? 받아치는 그녀의 말투도 곱지 않다. 지난밤 꿈이 하도 사나워서 어제 오후 내내 전화를 했는데 왜 안 받아요? 어제? 어제라니? 그럼 밤새 죽었다 깼단 말인가? 그녀는 잠시 혼란스러웠다. 종종 그런 일이 있기는 했다. 과식을 했거나 술을 마셨을 때 혼절하듯 주검이 되었던 일들. 하지만 딸애한테는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 이후의 폭풍을 견딜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슬쩍 밖을 내다보며 어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환한 빛 앞에서 딸의 보기가 민망하다. 할 말이 없다. 바른 말을 해야 하나 아님 거짓말을 해야 하나. 망설이다 보니 딸의 앞에서 구겨질 자존심에 슬쩍 화가 난다. 젊은 애가 늙은이처럼 꿈 타령은 안 받을 수도 있지 뭐 때문에 전화질이야.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그녀는 딸아이 앞에서 방어막을 친다. 거실로 올라선 딸아이가 집안을 살핀다. 또 무슨 잔소리를 하려고. 엄마 전화기 어딨어? 왜? 딸의 질문에 반문하면서도 번번이 전화를 안 받는 어미의 전화를 찾는 딸의 관심이 오늘따라 불편하다. 미주알 고주알 간섭하는 딸아이가 이웃 도시로 이사했을 때는 정말 시원했다. 간섭에서 헤어나는 일은 시원하지만 말조차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것에는 섭섭한 마음이 들었었다. 제발 바깥으로 좀 나다녀요. 요즘 얼마나 좋아요. 주민센터 같은 데 가면 배울 것도 많고 사람들도 만날 수 있잖아요. 제발 좀 어울리며 살아요. 딸은 매사 소극적인 어미를 두고 떠나는 마음이 편하지 않은지 이사를 가면서도 걱정 어린 잔소리를 해댔다. 알았다, 알았어. 너 나가서 잘 살아. 사람들과 어울리기 싫어하는 제 어미의 성품을 아는지라 걱정하는 건데 그녀는 그조차 고가워했다. 전화 어딨냐고. 딸아이의 집요한 말이 귓전에서 부서진다. 전화는 왜? 그녀는 딴 곳을 쳐다보며 건성 대꾸한다. 엄마 전화기 또 어디다 뒀는지 모르는 거지? 한두 번이 아닌 어미의 전화기 분실 사건들이 딸아이의 머릿속에 입력된 것이다. 그녀는 딸의 시선을 피하며 TV 리모컨을 켠다. 와르르 쏟아지는 말들이 웃음과 함께 낭자하다. 역시 건강 프로다. 요즘은 건강 프로 아니면 요리 프로가 대세다. 잘 먹고 건강 챙기는 일이 인생의 목표인 듯하다. 몸을 위한 인생이다. 건강을 위해서는 걷기만큼 좋은 운동이 없습니다. 하루에 10,000보만 걸으면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인상 좋은 의사가 나와서 또 건강 이야기를 한다. 전화기 어딨냐고. 영주의 목소리가 점점 커진다. 배고프지 않냐? 뭐 좀 해줄까? 진지 딴청이다. 엄마 저녁은 먹었어? 어제 늦은 오후에 라면 하나 먹고 죽었다 깬 것밖엔 기억이 없다. 혈당이 하늘처럼 솟구쳤을 것이고 그로 인해 쇼크가 왔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나도 저녁 전이다. 뭐 좀 해먹을까? 일부러 상냥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딸애를 향해 말한다. 속은 깔끄럽다. 영주는 대답도 않은 채 이방저방 뒤지고 다닌다. 그녀의 휴대폰을 찾으려는 것이다. 때때로 침대 위에서, 화장실에서, 옷방 구석에서, 소파 아래에서 찾아낸 어미의 휴대폰을 떠올리고 있으리라. 이 방은 왜 이래?
작은 방에서 딸의 목소리가 울린다. 왜 어쨌기에? 이불은 왜 다 꺼내놨어? 이불? 그녀는 주방으로 들어서다 말고 작은 방으로 향한다. 작은 방에는 아들이 쓰다 남겨둔 물건들이 있다. 책상과 침대, 그리고 보던 책들. 가끔씩 아들 생각이 나면 그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도 보고 책상에 앉아도 보고 보던 책을 만져보기도 한다. 또 가끔은 아들이 오기라도 하듯 이부자리를 갈기도 한다. 방에 붙은 작은 창고에는 쓰지 않는 이불과 잡동사니를 넣어두었다. 그런데 그 방에 이불이 나와 있다고? 아차, 이불을 바꾸려고 들어갔다가 무얼 하러 들어갔는지 까먹고는 그냥 나온 게로구나. 가끔 그렇게 깜빡깜빡한다. 웃으면 웃을 일이고 슬프다고 생각하면 슬픈 일이다. 그녀는 작은 방으로 다가가 딸의 눈치를 살핀다. 딸아이의 손에 그녀의 휴대폰이 들려있다. 이게 어디서 나왔니? 그녀는 도둑을 잡기라도 한 듯 딸의 손에서 휴대폰을 낚아챈다. 어이없는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는 영주의 눈에 눈물이 글썽인다. 엄마, 정말 왜 이래? 목소리에도 물기가 축축하다. 딸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어서 슬그머니 눈길을 피하고 주방으로 걸음을 옮긴다. 밥 먹자. 말은 그렇게 하는데 목소리가 갈라진다. 눈물도 삐죽 흘러나온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 휴대폰을 열어 아들의 번호를 확인한다. 7324로구나. 딸에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엄마, 제발 건강 좀 챙기세요. 나 엄마 때문에 불안해 죽겠어요. 주방으로 돌아와 슬그머니 그녀의 허리를 껴안는 딸아이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축축하다. 알았다. 이젠 정말 운동 열심히 할게. 매일 10,000보씩 걸을게. 또 작심 삼일을 거면서. 눈물을 훔치는 딸의 목소리가 불퉁하다. 아니다. 이제는 나도 살아야겠다. 그녀의 결심은 꽤 단단해 보였다. 딸애에게서 백화점 사건을 말할 수는 없지만, 깜뿍 죽었다 깬 일을 말할 수는 없지만, 어제 있었던 일들은 그녀에게도 큰 충격이었다. 운동화를 샀다. 트레이닝 바지도 샀다. 햇볕을 가릴 책 넓은 모자도 샀다. 물을 넣고 간단한 간식을 넣을 작은 배낭도 하나 샀다. 물론 딸애와 함께한 쇼핑이었다. 남편이 해외로 보름간 출장을 가서 한가해진 딸애는 그날로 친정에 눌러 앉았다. 명분은 어미를 보살피겠다는 거였다. 아직 아이가 없어서 가능한 일일 것이다. 결혼한 지 2년이 지났지만 태기가 없다. 그녀 역시도 결혼 3년 만에 아이를 가졌으니 그리 염려할 일은 아니지 싶다. 딸은 대개 엄마를 닮으니까. 그러나 그 사실 앞에서 그녀는 다시 소스라쳤다. 딸은 엄마를 닮는다. 불현듯 엄마 생각이 났다. 당뇨와 치매로 고생하시다 생을 마감한 어머니. 그 길을 따라갈 수는 없다. 뻔히 알고도 게을렀던 자신이 그녀는 새삼스럽게 몸서리 쳐졌다. 어쩜 딸에도 대를 잇는 슬픈 유전의 고리를 끊어내고 싶어서 그녀를 그리 닥달하는지도 모른다. 그리 생각하니 영주의 마음이 기특하게 느껴져 가슴이 뭉클했다. 아무것도 기댈 것 없는 집은 무덤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딸애가 이사간 후 절감했다. 엄마, 오늘은 병원 갔다가 1시간만 걷자. 곰살 맞은 딸애가 더없이 어여뻤다.
마음속 자리에는 아들의 자리가 더 큰데 곁에서 그녀를 챙기는 건 딸이다. 그 사실이 미안해서 말소리가 더욱 부드러워졌다. 그래, 오늘은 공원에서 너랑 걸으면 기분이 좋겠다. 귀찮겠지만 병원부터 다녀오고요. 오늘부터 일기를 써요. 운동일기도 좋고 혈당일기도 좋고. 또 잔소리가 폭풍이다. 병원에 가면 의사의 지청구를 들을 것이고 병원을 나와서는 딸의 지청구를 들을 것이고. 그래도 기분은 좋다. 의사는 모처럼 나타난 그녀를 보고 반가워했다. 약 타러 오실 때가 지났는데 왜 안 오시나 걱정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따님과 오셨군요. 역시 따님이 좋죠. 몇 번 병원에 동행한 적이 있는 딸애를 보고 의사는 흐뭇하게 미소를 지었다. 딸애는 의사에게 바짝 붙어서 이것저것 건강에 유의할 점을 확인하듯 일러주기를 부탁했다. 제 어미에게 주지시키기 위해서라는 걸 그녀도 모를 리 없었다. 운동을 하세요. 걷기가 가장 좋은 운동이에요.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가 좋아요. 일조량도 많고 기운도 따뜻하고 햇볕을 많이 쬐어주어야 우울증도 예방되고요. 의사의 말에 그녀는 건성건성 끄덕끄덕했다. 우울증. 어쩜 그녀는 이미 그것을 앓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심했다. 하지만 백화점 사건 이후 정신이 번쩍 들었다. 휴대폰은 백화점에서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다. 문득 아들 생각이 나서 이부자리를 갈다가 이불 사이에 휴대폰을 떨어뜨린 것이었다. 그것을 까맣게 모른 채 허둥지둥 외출을 했고 엉뚱하게 다른 곳을 찾아 헤맸다. 그보다 더 큰 충격은 기억할 수 있는 번호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녀의 몸뚱이도, 아니 머릿속도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공원을 돌며 슬그머니 딸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딸의 손이 부드럽고 포근했다. 영주야, 나 만보기 하나 사다오. 그녀는 칭얼대듯 딸에게 말했다. 만보기? 그게 필요해요? 그래, 운동하게. 그거 휴대폰 앱 하나만 깔면 돼요. 만보기보다 그게 더 정확해요. 칼로리 소모도 다 나오고 몇 킬로 걸었는지도 다 나와요. 딸애는 휴대폰을 코앞에다 갖다 대며 설명할 기세였다. 아이고, 나는 그런 거 모른다. 휴대폰은 전화만 받으면 되는 거다. 그러니 만보기 하나 사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만보를 걸으려면 엄마 걸음으로 2시간은 걸어야 할 텐데. 모처럼 부탁하는 어미가 신기한 듯 영주는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차츰 느려보지 뭐. 손자는 보고 죽어야 하지 않겠니? 그 말에 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차올랐다. 조금 의심쩍은 구석이 없지 않아 있어 보였지만 여태껏 본 적 없는 만족한 웃음이었다. 그녀 역시 여태 느끼지 못했던 상쾌한 기분으로 걸음을 옮겼다. 오늘은 1시간만 걷기예요. 갑자기 많이 걸으면 무리일 수 있어요. 네가 내 전속 간호사로구나. 그녀는 기분이 좋아져서 발걸음에 힘을 실었다. 하늘 높이 뜬 태양의 빛이 아낌없이 쏟아져 내렸다. 부족하면 우울증을 유발한다는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이 듬뿍 몸속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다. 그녀는 딸애가 있는 동안 가볍고 흔쾌하고 즐거웠다. 보름이 지나자 걷는 일이 어느 정도 일상이 되었다. 매일 걷는 시간을 적었고 혈당 수치를 기록했다. 먹는 음식의 목록을 적었고 대략의 양도 적었다. 그건 딸애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딸은 아침에 일어나면 그녀의 혈당부터 체크하고 당뇨에 좋은 음식과 멀리 해야 할 음식을 신경 썼다. 오메가3가 들어가 있는 고등어를 즐겨 먹었고 피를 맑게 하는 청혈식품들을 밥상에 올려놓았다. 미역무침, 양파볶음, 시금치와 기름기 없는 살코기 조금. 딸은 기억력에 좋은 음식에도 신경을 썼다. 건망증, 치매에 좋은 음식에도 관심을 가졌다. 견과류인 호두를 늘 먹게 했고 사과와 홍삼도 잊지 않고 챙겼다. 호두에는 몸에 좋은 지방과 단백질,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다고 꼭 잊지 말고 먹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일침을 놓았다. 나는 엄마가 할머니한테 하듯이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 알아서 몸 챙기시라고요. 딸애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할머니의 병수발을 하던 그녀를 떠올려서일 것이다. 말년에 당신의 몸조차 가누지 못하고 남의 손을 빌려야 했던 할머니의 일을 제 어미가 겪을까봐 미리 단속하는 것 같았다. 눈물 나도록 고마운 일이었다. 이 세상 누가 그녀를 그리 살뜰하게 챙겨주겠는가. 그녀는 새삼 딸아이가 귀하고 기특했다. 사위가 귀국한다는 전화를 받던 날 딸은 제 집으로 돌아가면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마치 물가에 아이를 두고 떠나는 어미의 눈빛 같았다. 엄마, 약 꼭 챙겨 드시고 매일 운동해야 해요. 휴대폰 꼭꼭 챙겨가지고 다니고. 잔소리 좀 그만해라. 너 말하는 꼴이 딱 네 할머니 살아계실 때 내가 하는 말 같다. 걱정돼서 그래요. 그 말도 그녀가 어머니에게 한 말이었다. 그녀는 마치 시간을 되돌려 딸 나이로 돌아간 듯한 착각에 들었다. 딸이 그녀이고 그녀가 어머니이고. 그녀는 딸의 등을 밀어보내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휑하니 비는 듯했다. 저 아이를 다시 보려면 이를 악물고 운동을 해야 한다. 그녀는 두 주먹을 움켜쥐고 다짐했다. 하지만 딸아이가 가고 난 후 그녀는 다시 사그라지는 불빛마냥 풀이 죽었다. 다정한 사람의 온기가 빠져나간 집은 다시 썰렁해졌다. 남편이 세상을 버렸을 때도 그런 증세가 나타났었다. 부부의 정이 그렇게 돈독했던 것도 아닌데 그랬다. 밥맛이 없어졌고 게을러졌고 다시 우울해졌다. 어머니도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다. 어머니에게서 그 우울증을 걷어내기 위해 그녀도 애썼지만 그리 효과가 나지는 않았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어머니는 창문을 열라고 했다. 그러더니 찬 공기를 쐬시고는 밖으로 나가자고 했다. 그때 어머니는 감기를 앓고 있었고 심하게 야위어 있었다. 겨울이었고 바람이 차가웠다. 안 돼요. 바깥은 너무 추워요. 언제는 운동하라며. 서운한 어머니가 그렇게 반응했을 때 그녀는 차갑게 어머니를 막았다. 감기 걸리면 더 큰일이에요. 그렇게 운동하라고 했을 때 하셨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잖아요. 어머니에게 그렇게 매몰찬 말을 뱉었었다. 그즈음 어머니는 보행조차 어려워지신 터였다. 누군들 그렇게까지 되고 싶었으랴. 누군들 죽음의 문턱까지 가고 싶었으랴. 목에 걸린 가시처럼 어머니의 얼굴이 턱턱 숨을 막히게 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얼굴을 지우려고 고개를 흔들었다. 어쩜 그때 어머니를 밖으로 모셔야 했는지도 모른다. 감기에 걸리더라도 그날이 마지막이 될지라도 따뜻한 햇볕을 느끼게 해드렸어야 했는지 모른다. 그날은 유난히 햇살이 좋았다.
어머니를 모시고 시외 드라이브라도 했어야 했다. 그래야 행복한 어머니의 얼굴을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었을 것이다. 외출을 막는 그녀의 얼굴을 한참 올려다보다가 어머니가 한숨을 내쉬며 밖을 내다보았다. 찬란하기까지 한 햇살을 바라보던 그 간절한 눈빛. 나는 햇빛이 쬐고 싶다. 어딘가로 훨훨 가고 싶어. 어머니의 음성이 곁에 서인 듯 우렁우렁 울렸다. 가늘스름하게 눈을 뜨고 간절한 눈빛으로 하늘을 쳐다보던 어머니가 아직 가슴에 남아있다. 그날 이후 어디론가 훨훨 떠나신 어머니. 천국에 가셨을 것이라는 말로 자기를 위안하고 싶지 않다. 다만 가신 곳이 그 어디라도 편안하시기만을 빌 뿐이다. 그녀는 벌떡 일어섰다. 어머니 때부터 있던 괴종시계가 2번을 댕댕 울었다. 그와 함께 휴대폰이 울었다. 여보세요? 운동화를 신으며 통화를 한다. 택배기사인데요. 집에 계십니까? 그녀가 얼른 대답한다. 집에 없어요. 무슨 택배인지 몰라도 경비실에 맡겨주세요. 네, 이영주 씨가 보낸 건데요. 딸이 무엇을 보냈을까? 어미의 건강을 위해 뭔가를 보냈을 것이다. 반가운 마음에 택배를 먼저 받고 싶지만 택배기사를 기다리다 보면 또 주저앉고 말 것이다. 마음먹었을 때 실행해야 한다. 나가야 하니 경비실에 맡겨주세요. 오후 2시다. 2시간을 좋게 걸어야 만보를 걷는다. 그건 보름 동안 딸과 걸어서 얻은 결과다. 이제 딸애는 떠나고 없고 그녀 혼자 남았다. 어머니만 마음속에 시커멓게 들어앉아 있다. 그 어머니의 잔영을 지워내려면 부지런히 걷는 수밖에 없다. 이제는 의사의 말을 맹신한다. 머릿속에는 의사의 말만 가득하다. 걸어라, 걸어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그녀는 기분이 좋아져서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발걸음에 힘을 실었다. 햇빛이 아낌없이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손차양을 만들어 눈부신 하늘을 본다. 부족하면 우울증을 유발한다는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이 몸속으로 듬뿍 스며드는 것 같았다.